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요즘에 어디서든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엊그제처럼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20년 전의 일이라니 놀라우면서도 어쩔 수 없네요. 어릴 적에는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랐지만 이제는 좀 천천히 흘러가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하는 일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싱글로 돌아온 상황에서 이루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겠지만 눈 깜박할 사이에 흘러간 시간을 보면 혼잡한 마음이 드네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돌아온 싱글이라고 언급한 대로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전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제 친구 중 한 명인 또 다른 주인공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다 이혼 후 돌아온 싱글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알 수 있으시겠지만 전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밝았던 것은 아니었고 제 본래 성격은 매우 소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을 보내며 제 소심한 성격을 스스로 숨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밝아 보이는 성격을 지니게 되었죠. 또한 밝은 모습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재혼 가정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모님께서 재혼을 하실 때 제 나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빠가 아닌 분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색한 때마다 웃음을 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웃어넘기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웃음이 많고 밝은 아이라는 이미지가 생겼나 봐요. 붙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생 시절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옷을 선택할 때와 같이 제 성격을 포장했던 것 같지만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 동안 이런 모습으로 모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러한 이미지 덕분에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학생으로서 인기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남들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밝은 성격 덕분에 집안이나 학교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이야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주인공은 제 친구 나은이에요. 나은은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로 이사오며 저희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도 우리는 같은 반으로 배정받았죠. 당시에는 제가 처음 전학 온 친구에게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나은에게 먼저 말을 걸었는데 그때는 나은이 정말로 까칠한 친구였어요. 내가 건네준 인사는 무시당하는 대목이었죠. 그러나 그런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내 인사를 거절당한 후 학교에서 노는 일진들이 나은을 찾아왔거든요. 나은이도 소위 노는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은 무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은이와도 가깝게 지낼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나은이도 저처럼 여리고 약한 마음을 숨기려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당시 살던 집으로 가려면 나은이네 집을 꼭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나은이네 집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큰 목소리가 뒤섞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의 진원지는 나은이네 집이었죠. 그때 나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집에서 뛰어나오는 걸 보았고 멈춰있던 저와 나은이가 마주치게 되었어요. 나은이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이받은 충격에 주춤하던 내 모습을 보고 어쩔 줄 모를 채로 쟤를 향해 돌아서며 어디론가 뛰어갔어요. 그전에도 몇 번 술에 취해 아버지를 보고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어요.
또한 나은이와 친해지지 않아서 신경을 끊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해서 나은이가 걱정이 돼서 결국 발을 돌려 나은이를 찾아 떠났어요. 다행히도 동네 공터의자에 앉아있는 나은이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나은이를 발견한 이후에는 위로해야 할 말을 알지 못해 헤맬 뿐이었어요.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었죠. 걱정한 마음의 발길은 떨어지지 않아서 나은이 옆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어색하지 않게 위로를 건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교복 속에서 꺼내던 손수건을 건네줬고 말없이 곁에 있다가 제 단지 옆에 머물기만 했죠. 처음에는 불편해하던 나은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고 그냥 예전과 같이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나은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나은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나 봐요. 그 다음날 학교에 나간 다가 저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제 주위를 맴도는 모습을 보였어요.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다 저도 원래 밝은 성격이 아니라 소심한 성격이란 걸 토로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곁을 내주는 것과는 달리 나은이는 여전히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나은이가 걱정되기 시작했고 나은이에 대한 고민만 며칠 동안 했었던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은이와 사이가 나빠질 것을 각오하고 직접 말을 걸기로 했어요. 지은아, 뭔데? 나 부르면서 무슨 일로 만나는지 안 알려줘. 나은이한테 할 말 있어? 나 진지하니까 너도 진지하게 내 말 들어줘. 너 지금 어울리는 애들이랑 그만 만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어울리는 사람들이 없어. 아니야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스스로 더 잘 알잖아. 괜히 어린 성격이고 힘든 집안 상황에서 숨겨지려는 사람들과 일부러 어울리는 건 너 스스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만둬. 야 박지은 너 나랑 좀 친해졌다고 넘치는데 적당히 해. 내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는 줄 안다고? 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든 그만하고. 남이 간섭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은이는 제가 오버하는 데라며 절 제지했지만 난 나은이와 어울리며 그 아이의 내면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은이가 올바른 길로 들어서길 바라며 계속 설득했어요. 여러 차례 진심이 담긴 말을 한 끝에 결국 나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은이가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은이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나은이의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셨는데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은이는 계속 밖으로 맴돌면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리 부모님께 나은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은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 집에 올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며 이후로 나은이는 어울리던 일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돕고 본래의 모습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살이 될 때까지 지은이와 나은이는 자매로 불리는 것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바빠도 매달 한 번은 꼭 만나는 정도로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은이와 멀어지게 된 이유는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연락수단이 있었다면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데 문제가 없었겠지만 당시에는 연락수단이 제한적이었고 서로 나이가 들어가며 바빠지고 있어서 그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제일 친한 친구이자 연락이 뚝 끊긴 친구였지만 유학 생활을 하며 늘 그리워했던 친구였습니다. 만나고 싶었던 친구 중 한 명이기도 했기에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 나은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나은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후 30이 다 되어 유학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넘게 해외에 있던 기간 때문에 한동안 한국에 재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유가 조금 생기자 오래된 친구인 나은이를 찾게 되었고 애를 써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우리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너가 떠날 때는 잠깐 공부만 하러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못 보고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래 말이야. 나도 내가 10년이나 나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아예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거 맞죠?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을 거야.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있거든요. 곧 결혼을 하게 돼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어요. 아, 정말 축하해요. 너무 잘 됐네요. 근데 너는 만날 사람이 없어? 그동안 친구의 소식을 듣지 못해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연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은이가 머뭇거리더니 이혼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 사실 나는 결혼했었어. 근데 몇 년 전에 이혼했어. 뭐, 어쩌다가, 아니, 너 같은 여자를 놓친 바보가 대체 누구야?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젠 안 중요하지. 그냥 나는 지금 혼자인 것도 좋아. 저는 나은이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에 놀란 마음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나은이는 그 얘기가 불편하다는 듯 말을 삼켰어요. 과거 이야기를 꺼리는 친구를 보며 저는 되도록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만남이 마무리되고 저는 예정되어 있던 결혼 준비로 인해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결혼은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지 몇 달이라는 시간이 쏟아지듯이 흘러갔죠. 그렇게 남편과 나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드디어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한 뒤에도 남편과 나는 연애할 때처럼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며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은이와 자주 만나며 지냈어요. 오랜 시간을 다른 곳에서 살다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인지 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지금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과도 사이좋게 별탈 없이 유지해 가던 결혼 생활 속에서 어느 날 저는 조금씩 이상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숨기는 것 없이 보이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왠지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간다는데도 행선지를 흐리게 말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여러 찝찝한 일들이 있자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지만 확신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고민 속에서 우리 집에 자주 온 친구인 나은이가 들었다. 어쩌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것은 아니에요. 별거 없으면 괜찮아요. 그게 무슨 문제죠?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 별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상관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난이어도 무언가 말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말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니 저도 더 묻기 어려웠죠. 아마도 제가 예민해진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얼마 후에 결국 나은이에게 제 고민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겠지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고민이 깊어져 가까운 친구에게라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용을 나은이에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내가 저번에 날 걱정하느냐고 물었잖아. 그때 혹시 내가 무슨 걱정이 있나 보여서 그런 거야?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거든. 아무래도 남편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맞아. 사실 내가 생각이 깊어 보이고 남편 얘기를 할 때마다 걱정이 느껴져서 그렇게 말한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하기 전에 물어본 게 조금 어색했어요.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그래서 왜 그런 일인데 남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역시 나는 제게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챈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를 믿고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요즘 남편이 너무 이상해요. 무언가 숨기는 것 같다고 말해야 할까 싶네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휴대폰도 잘 안 봤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붙들고 있고 샤워하러 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전에는 분명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습관이 들어서 그런다고 핑계를 대고 아무튼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이상하게 생각한 일을 얘기해 볼까요? 친구는 한동안 심각해진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 이혼했어. 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였어. 좋은 이야기는 아니라서 내게 말하지 못했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바람 피울 때랑 비슷한 것 같아. 내 전 남편도 처음에는 정말 별일 아닌 줄 알았었어. 자꾸 숨기게 되고 하던 행동도 변하게 되고 말야. 나은이가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는 걸 알게 돼서 충격받았어. 하지만 제 남편이 나은이의 전 남편과 비슷하다는 그 말은 더 충격이었어. 정말, 그럼 우리 남편이 외도를 피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의심이 된다면 나도 정말 좋겠지만 한번 겪은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면 확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미적거리다간 증거를 잡지 못하고 뒤통수를 맞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거고 다른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그럼 제 말대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친구는 남편들이 부정행위를 할 때 하는 수상한 행동들을 알려줬는데 일단 핸드폰을 자주 확인해 보세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수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기 어려울 때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 차를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흔적이 남겨질 테니 뭔가 발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만약 둘 다 싹 지워져 있고 너무 청결하다면 의심해 볼 만한 일이야. 뭔가가 감춰져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 또한 예상치 못한 행동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의심해 봐야 해. 그래서 나는 친구의 충고대로 남편의 외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지만 분명한 확신을 얻지 못했어. 그러자 친구가 나를 도와줄 것이며 내 남편을 함께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어. 아직 불륜을 확인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망설였지만요. 불안감이 지속되던 나는 친구의 말을 믿고 따라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나와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을 쫓아다니며 미행을 시작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남편이 낯선 여성과 함께 있을 때를 목격했다. 낯선 여성과 함께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낯선 여성과 함께한 남편을 목격한 나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간발의 차이로 그들을 놓쳐버렸다. 그러나 수많은 의심 끝에 몇 달 동안 외도를 의심했던 남편의 행동으로부터 어느 정도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아마도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나쁜 남자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다른 여자랑 어울려 다닌다니. 그래서 남자들은 다 믿을 수 없는 게 맞아.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지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는 한번 겪어봤던 일이라서 그런지 내 남편의 외도를 확실히 믿지만 아직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했어요. 그래서 친구는 나를 도와주겠다며 약속하고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그 놈들을 잡아다가 내 앞에서 제대로 벌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인간들을 잡아 복수할 생각을 해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이 위안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그 덕분에 내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에 따라 남편과 아무런 반응도 없이 지내기로 결심했어요. 그저 너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증거도 잡지 못하고 너만 고통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증거를 잡을 때까지는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해. 물론 모두를 알면서 그런 사람과 지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참아야 해. 그렇게 해야지.
나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보같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피해만 입을 뻔했을 텐데.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버티며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외도를 숨기려 증거를 지우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건지, 그러다 남편이 만난다는 그 여자가 일하는 곳을 알아내었어요. 상간녀가 일하는 회사와 지내는 집 주소를 알게 되었지만 막상 그 정보들을 알고 나서도 상간녀의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것에 망설였습니다. 상간녀와 마주했을 때 머릿속에 상상한 것처럼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맘 같아선 머리채도 잡고 싶고 욕도 하고 싶었지만 평생 화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나는 복수를 하고 싶은 상대방을 만나도 온몸이 굳어진 채 있을 것 같았다. 오랜 친구인 나은이는 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상대방의 회사와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나은이는 다른 이야기 없이 주소를 알려주라고 하며 자신만 따라오라고 했다. 내가 무슨 정보를 알아냈으면 바로 말하라고도 했다. 너무 착한 마음씨가 큰 장점인 지훈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점이 되어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회사 동료든 이웃이든 그 여자에게 정확한 근거 없이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 대망신을 줄 수 있는 기회인데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주소까지 알아냈던 거야. 그런데 막상 내 남편과 바람피운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말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심장이 벌써부터 쿵쾅거리고 너도 알잖아. 나 의외로 엄청 소심한 거야. 그럼 다 그만두고 그녀를 마음 편히 살도록 가만히 놔둘까? 그건 아니잖아. 복수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그만두고 지훈아, 너가 알아낸 그녀의 회사 집 주소를 알려줘. 내가 제대로 못하겠다면 나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증거를 확보해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을까? 괜히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 다녀오면 우리만 손해보게 될 텐데, 특히 너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도 아닌데, 나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남편과 그 여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해서 이혼 소송도 하고 상대방을 소송할 생각이에요. 그 일은 지은이네 업무 일이었는데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나 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부남을 괴롭히는 여자들을 두고 봐줄 수 없어요. 특히 지훈이니까 더 걱정이 돼요. 복수의 기회를 놓치기는 싫어서 이혼까지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와주면 고마울 거예요. 자기가 겪은 일 때문인지 저에게 생긴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서 화를 냈던 나은이가 가장 믿음직스럽게 느껴져요.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의 행동으로 나은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 싫어서 혼자서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 나은이와 함께 상대방의 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옆에서 말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은이와 함께 상대방의 집 앞에서 기다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퇴근 후에 남편의 상대방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곧바로 들어올지 아니면 제 남편과 만남을 가진 뒤 늦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서 일찍이 상간녀 집 앞에 주차하고 잠복했어요. 상간녀가 퇴근을 시작하는 오후 4시 반 이후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차 안에서 무작정 기다렸어요. 나은이의 얼굴은 상간녀가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은이를 알고 있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집으로 올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우리 둘 다 차 안에서 대기하며 조용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남편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밤중이 다가오는데도. 상간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은이도 그렇고 나 또한 차 안에 7시간이 넘도록 갇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화장실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결국 한 명씩 근처에 있는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굳어진 몸을 풀었다. 나은이가 먼저 화장실에 가기로 결정하고 나는 차 안에서 대기했다. 그때 상간녀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았다. 나은이가 화장실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올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래서 차 문을 열고 상간녀의 발걸음을 막으려 나갔다. 앞길을 막아서고 나서는 최대한 만만하지 않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아냈는데 내가 여기 왜 왔는지도 알 거려.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 날 놀리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만나고 있는 유부남임을 알잖아. 아, 난 또 누구죠? 그렇게 처음부터 소개했으면 좋을 텐데요. 무슨 스무고개처럼 얼렁뚱땅 말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뭐 어쩌라고? 내 말은 그런 게 아닌데 유부남을 꿰어놓고 건드리다니 정말 무서워요. 창피한 게 없네. 내가 한 짓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아, 정말. 귀를 안 먹었으니까 소리치지 말고 그냥 말해요. 그냥 말하면 될 것을 왜 소리를 꽥꽥 질러대는 거야? 아닌가. 원래 목소리가 저렇게 큰가? 그래서 민준 씨가 내 목소리가 귀엽다고 한 건가? 상간녀는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때려 저에게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흔히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 하는 말처럼 내 남편과 바람을 펴놓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상간녀의 태도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유부남이랑 바람 필 때부터 알아봤지만 너 정말 뻔뻔한 년이구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지 무서운 게 없어. 이제는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당신들 회사나 집에 침입해서 나의 남편을 만나러 다닌다고 말하면 당신의 태도처럼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지금 협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회사로 찾아오지 그랬어요. 당신도 거기까진 못하겠으니 집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 나도 당신 말처럼 무서운 게 하나 없는 나이야. 회사에 그런 소문이 나도 난 신경 안 써. 사랑한 게 죄야? 죄는 아니잖아. 설령 회사 내에서는 그게 죄라고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고 나가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만둬도 괜찮아. 회사가 이곳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건 아닌가 싶네. 그래도 마음대로 해. 우리 집과의 인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난 내가 사랑하는 민준 씨와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그냥 물러나는 게 어떨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간통법이 폐지된 것 아니야.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말이야. 간통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당신이 무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헛되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빨리 찾아보세요. 그것이 누구에게나 낫고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여자의 변명을 들으면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인연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겠구나. 신경 쓸 문제가 하나도 없단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법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을 부수고 산산조각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이상해요. 소송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껏해야 상관남과 상간녀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여자도 당당하게 제 앞에서 바람 피웠다고 내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도 잘못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미친 사람한테 말과 상식이 통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서면 내가 완전 우습게 보이겠다 싶어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나은이가 멀리서 저와 상간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여자가 상간녀가 맞냐고 물어봤죠. 인연이야. 내가 말한 그년, 인연이, 지연이 맞지? 야, 너 상간녀 주제 어디 무릎에 바닥 대고 있어. 얼른 무릎 안 꿇어. 참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원군까지 끌고 왔나 보지.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 친구들 전부 다 데리고 와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 넌 또 뭔데 까불어? 어머, 제 친구의 등장에도 겁을 먹거나 작아지는 모습 하나 없이 당당하던 상간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나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나은이 얼굴을 본 상간녀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나은이는 놀란 표정을 짓으면서 역시 상간녀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지은아, 전현인의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로 하더라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야? 너, 나 아니야? 그렇지, 인연이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언니, 어떻게 언니랑 그 사람이 친구 사이라는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언니가 왜 다른 집에 살았대? 두 사람은 서로 알아보면서 서로를 기억하는 듯 보였어요. 그들의 놀라운 표정과는 달리 더 놀란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내 친구의 지인이 내 남편과 외도를 하고 있는 상간녀라니. 도대체 나은이와 상간녀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싶었죠. 나은아, 너 아는 사람이야? 응, 아는 연이긴 해. 근데 저번에 전현과 만나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 전현이랑 내가 전생에 뭐가 있긴 있나 봐.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또 만나게 될까? 나는 쟤 엄청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내가 그를 도와준 적이 있거든. 물론 그 뒤로 정말 세계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이렇게 악연이 됐지만 나은이의 입에서 악연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이 아니겠다고 예상했어요. 불륜 상대의 아내를 보고도 눈코 뜰 새 없이 상간녀가 된 나은이를 본 후로는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방금 전과 다른 사람인 것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간녀를 두고 나은이는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나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나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였다고 했어요. 그 당시 나은이는 청소년 쉼터에서 들어온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그 여자는 그 당시 중학생의 나이로 쉼터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쉼터로 오는 대부분은 가정이나 보호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나는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없어서 쉼터로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보호자가 충분히 보살필 여력이 없어서 쉼터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들은 충분히 보살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딸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서 쉼터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고 가출하는 비행 청소년인 이민아로 인해 제 딸을 쉼터로 보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녀를 마치 교도소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 소년법 처분을 받은 이민아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16세였던 이민아는 이전부터 가출을 먹듯이 자주 했으며 유사한 비행을 하는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미성년자로서 행동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속하다가 놀고 먹는데 사용할 돈이 부족해지자 어른들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하여 돈을 벌거나 그 반대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하려던 중에 모텔 사장이 어릴수록 보이는 이민아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계획은 미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역에서 상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훔치거나 가게를 파손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소년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나은이는 있었던 쉼터로 왔는데 나은이는 어른들을 불신하며 반항기 가득한 이민아의 눈빛을 보고 자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민아처럼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지만 나은이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은이는 일상에서도 쉼터로 들어오는 여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며 자신과 닮아있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고 그만큼 더욱 신경을 써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나은이는 이민아의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은이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성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변해왔지만 보호자들의 마음은 한참 전에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호 기간을 종료하거나 단축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연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말이지요. 결국 이민아는 성인이 되어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가족과는 인연을 끊은 채로 홀로 독립하여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뻔뻔하게 나왔을 때 가족과의 인연을 끊었다고 말한 거였어요. 그렇게 이민아가 가족의 도움 없이 독립할 때에도 도움을 준 사람이 나은이라고 했습니다. 쉼터를 나와서 지낼 곳이 없던 이민아에게 자신이 지내던 집으로 그녀가 나를 데려다 주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죠. 이후에는 사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혼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민아가 일을 하고서는 서로 다른 일이 생겨서 이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종종 만나서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은이가 결혼한 후에는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나은이는 종종 이민아를 생각했지만 번호가 바뀐 탓에 연락할 수 없었다고 했죠. 아직 어린 이민아가 걱정스러웠지만 마지막으로 본 이민아의 모습은 다른 20대들과 다르지 않아 밝고 맑은 모습이었으므로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민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나은이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바로 나은이의 남편이 불륜을 했던 상대가 이민아였던 것이죠. 이민아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사실을 알고 만나게 된 나은이는 그 상황을 믿기 어려워서 허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민아는 나은이에게 자신이 남편의 불륜 상대라는 걸 몰라서 손가락을 휘저었대요. 언니 정말 몰랐어요. 남자의 미친년도 아니고 어떻게 언니의 남편을 만날 생각을 하겠어요. 유부남이라는 건 알긴 했지만 그게 언니, 남편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사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네가 날 가지고 놀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 유부남을 재미삼아 만났던 거야? 하지 않아. 네가 날 엿먹이려고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 말처럼 사랑 없이 남편을 만난 것도 설명이 되겠지. 아니에요. 실은 돈 때문에 만난 거예요. 보통 스폿이라고 하는 거라고. 돈을 받고 만나주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한순간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진짜, 언니, 남편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요. 이미 나의 변명을 들은 나은이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왜냐면 나은이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이민아를 만나 남편의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고 결혼식에 초대까지 했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한동안 나은이의 톡 프로필 사진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으니 이민아가 모를 수가 없겠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증명할 방법이 없었고 이민아보다 불륜을 저질렀던 남편에게 더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은이는 이민아에게 예정을 생각해 경고만 하고 넘겼다고 했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널 보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은 상황에서도 아직도 널 내 친동생으로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한 푸닥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서 경고만 할게. 너 지금 내 삶이 어떻든 간에 그따위로 살지 마.
내가 그따위 인생을 사는 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희생한 게 아니야. 몸을 어떻게 굴리고 다니던 그건 내 마음이지만 적어도 굴러다닐 자리에 임자가 있으면 그 짓은 하지 마. 우리 앞으로 2번 다시 보지 말자. 그리고 절대 내 눈앞에 뗄 생각하지 마. 지금 이렇게 참고 있는 내 마음의 반대편에는 널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후 나은이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며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민아와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나은이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상대였죠. 나은이는 분노했어요. 이번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부모님이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변한 딸을 보고도 경멸하듯 보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 딸을 그런 눈빛으로 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서요. 이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도 널 경멸하게 되고 후회되네. 내게 했던 모든 노력들과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을 것 같은 것들에도 후회가 남네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는데 내가 널 내 전 남편의 상사로 만난 그날 이런 짓을 2번 다시 못하도록 버릇을 고쳐야 했어야 했다. 그 입을 꿰매거나 눈을 찔러버리거나 뭐든 해서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막아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넘긴 게 너무 후회가 돼서 내 가장 소중한 친구까지 상처 주는 것 같아. 내가 한 잘못이 내 잘못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 내가 내 눈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을 텐데 아마 어떻게 될지 궁금했을 텐데 오늘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는 남자 그림자만 봐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나은이는 처음 뵌 것 같았던 무섭고 경계심이 드러난 표정을 지으며 이민아에게 다가갔다. 이민아는 이미 겁에 질려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에게 경고하며 나은이에게 다가오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과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매정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저희 남편분과 지금 당장이라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할 테니 일어난 상황을 다 고치겠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상간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들썩이며 싹싹 빌지만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늦은 상황이었다. 나은은 기도하는 이민아를 갑자기 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2 사람의 소동으로 오피스텔 주민들과 지나가던 행인들이 몰려들었지만 나은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몇몇 행인들이 그를 말리려 했고 그 사이에 이민아가 도망치려 했을 때 내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뒤로 끌었다. 이민아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고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은 내 일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받게 될 벌이나 어떻게 알려져도 내 남편과 바람 피운 그 상대방 이민아에게 한 방을 날렸다. 먹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은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말이죠. 상간녀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폭력 사태를 막으려고 따라왔지만 저도 나은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결국 그녀의 머리채를 잡게 되었죠. 그때쯤 되니 저와 나은이도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지 않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얼굴 팔려서 좋을 것 없다고 생각한 우리는 이민아에게 경고를 하고 제 차로 돌아갔어요. 차를 타고 나오는 길에는 그 자리를 떠나기 어려웠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운전을 하려면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앉아있는 그 순간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배신당한 것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인지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허구로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트리자 옆에 있던 나은이도 제 모습이 웃긴 것인지 웃었어요. 그리고 제와 나은이는 한참 동안 이유도 모른 채로 웃음을 계속 이어갔죠. 그런데 웃음이 조금 멈추자 나은이가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그 버릇을 고쳐놨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혹은 아예 인간다운 삶을 살게끔 서울의 쉼터로 오지 않게 조공했을 거야. 어쨌든 모든 게 미안해. 미안해.
그게 너 때문이야. 정신 나간 전현 안에 두고 바람핀 그 미친놈 때문이지. 결국 이렇게 되니까 내 곁에 내가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다. 만약 내가 없었으면 나는 누구의 머리채도 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 꿈도 못 꿨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먼저 머리채를 잡아주고 내 아픈 사연을 말해줘서 나도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었어. 이렇게 두드려 패는 복수하니까 속은 시원하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빨래를 방망이로 칠할 때 했던 건가 봐. 그치? 고마워. 오늘 너 때문에 복수할 수 있었어.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미 나 전현일, 너랑 엮으려고 하지 마. 넌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만 했을 뿐이야. 받은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된 전 남편이 잘못된 거지. 그 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별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진 감정이 무엇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그 후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됐어.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폭력도 습관이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상간녀와 마찬가지로 뻔뻔한 소리를 나불거리는 남편에게 제가 손이 먼저 나가게 됐거든요. 남편도 제가 자신을 때렸다는 게 믿기 어려운지 맞으면서도 놀란 표정을 지속했고 있어. 내가 바람핀 거 알았으면 그냥 요구하던 모습으로라도 나왔겠지. 이혼을 제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냈는지. 당신 친구 박나은,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거야. 지금 미나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알아? 나도 안 만나준대. 당신이랑 깡패 친구가 무서워서 미친놈 하기야. 쌍으로 미쳐야 그런 짓을 하지. 근데 그 여자가 당신을 피하긴 하나 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걸 보면 그 여자 때린 사람을 깡패 취급할 거면 나도 똑같이 취급해야지. 그는 그렇게 만든 절반은 내 목인데. 너도 똑같이 미친 놈이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날 때렸어. 이제 믿겠냐? 너희같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에게는 나 같은 사람도 손이 먼저 나가게 되더라. 남편이 남자라 그런지 상간녀처럼은 못 만들었지만 그 역겨운 얼굴에 여러 번 뺨을 때릴 수 있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이후 한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볼 것도 없었어요. 바람을 핀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 두 소송 모두 나은이가 알고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덕분에 소송 과정 동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고 또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싱글로 살고 있습니다. 싱글로 돌아왔다고 해도 연애나 결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록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절친한 친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결혼과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치가 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인 삶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인 나은이의 도움을 받아 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지만 살아가며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제 곁에 있어서 벌써부터 삶을 잘 살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내게 될 날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나은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은이와 더 굳건한 우정을 쌓게 된 것 같아 그다지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정말 최악인 일은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같이 지내고 있었던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자들의 우정을 남자들 간의 우정보다 못하다고 낮추어 표현하는데 이렇게 우정에는 성별이 상관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고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